복잡한 시장을 풀어내는 투자 인사이트 머니 리포트 진행의 김지연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면 누구나 저평가된 기업을 싸게 사서 고점에 매도한 뒤 그 수익률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걸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잖아요. 그 어려운 걸 해내신 오늘 손주부님 모시고 이 손주부님만의 투자 전략, 투자 노하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주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손주부입니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업주부 겸 전업 투자자인 손주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업 투자자라서 네, 전업 주부라서 손주부이신 거예요? 원래는 주부라서 네. 그게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주부 생활을 쓴 에세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먼저 등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업 투자자가 됐죠. 그러면 주부로서의 역할이 먼저였고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저한테는.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어쩌다가 갑자기 또 이제 투자로서 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41살에 퇴사를 했는데 네. 그때는 조금 호기롭게 나왔어요. 나는 나와도 그냥 뭐 이직 쉽지 않을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코로나여가지고 네. 이직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힘들었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업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업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너무 괜찮았죠. 또 운도 있었고 네. 코로나 유동성이 몰려오니까 첫 해 그냥 연봉만큼을 벌었어요, 바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점부터 이제 나는 이쪽 길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확실히 굳히고 네, 진심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손주부님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이제 엔비디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진짜 주가도 정말 많이 올라왔지만 네. 그 당시에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딱 선정을 했을 때 왜 이 기업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특별할 건 없고요. 네. 이제 장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장사를 해서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똑같은 가게가 막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못 들어오면은 내가 마음대로 가격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17년도에 육아휴직을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 어떤 점이 있냐면 돈은 없는데 네. 시간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컴퓨터가 그 당시에 너무 오래 써서 망가져서 살라고 보니까 대기업 제품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용산 가서 내가 이제 부품 구해와서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는데 부품 가격을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네. 근데 특히 GPU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 GPU를 만드는 회사가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GPU가 문제가 아니라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그때 비상금 2천만 원으로 주식을 샀죠, 그때. 네.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4 정도. 그쵸, 이게 액면 분할해서 $4 그쵸. 된 거죠. 네. 아니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네. 육아휴직을 하는 시기면 네. 정말 이 금전적으로 되게 좀 이제 힘들죠. 두렵고 그런 맞아요. 시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2천만 원이 사실 되게 큰 돈이거든요. 비상금으로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도요. 비상금이어도 네. 정말 여기에 이제 딱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기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네.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신 거예요? 일단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제가 뭐 특별한 해안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GPU. 2개밖에 네, 없었고 네. 그리고 수익성 지표를 보니까 너무 좋게 나오고 있고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질문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자면 왜 하필이면 다양한 종목을 분산 투자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네, 네. 한 종목에 올인했냐 이렇게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이자면은 부자가 된 투자자들을 다 헤쳐 보니까 어렸을 때는 다 집중 투자해서 부자가 됐더라고요.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워런 버핏도 집중 투자해서 돈을 벌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그렇고 가이코라는 회사도 그렇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자기 포트에 거의 50%나 있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확신을 갖는 회사는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엔비디아를 또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많이 넣었죠 그때. 네. 네네. 그러면 그때 이제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네. 저는 이제 손주부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산을 잘 불리고 네. 이렇게 규모를 크게 만들었을지도 되게 궁금한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때 사고 나서는 이제 별 손을 대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엔비디아가 운이 되게 좋았어요. 회사가 갑자기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또 한번 난리가 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2020년에 퇴사를 하거든요. 퇴사를 하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불안하니까 분산 투자를 했어요. 네. 안정적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수익률이 안 좋은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집중 투자를 한 번 더 해야겠다라고 벼르고 있었는데 2024년 초에 이제 우연히 기사를 읽는데 이제 이코노미스트지를 읽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버린 AI 시대가 온다라고 네네. 그 기사를 읽었는데 그걸 읽고 나서 어찌됐건 수혜해주는 엔비디아가 맞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분산 투자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주가를 봤는데 주가랑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은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모든 자산, 금융자산 다 정리를 하니까 한 3억 정도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막 보험도 해지하고 연금저축도 다 깨고 혹시 아내분도 그걸 동의를 해주셨나요? 아, 네.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 질문을 받거든요. 네네. 아내가 동의해줬냐고. 저희 아내는 조금 저를 좀 많이 신뢰해줘서 제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해줘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40달러대에 3억 원어치 엔비디아를 샀어요. 네. 집중 투자를 해서 완전 이제 한 번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분산해서? 한 번에 들어갔어요. 한 그때. 번에. 네. 그랬더니 1년 정도 있다가 그게 3배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1년 뒤에 한 10억이 된 거죠. 1년 만에.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가 25년 말에 이제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 이제 기사를 읽어보다가 이게 원래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이클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항상 출렁임이 되게 심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제품 특성 중에 HBM4 반도체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걔는 조사를 해보니까 수주형 커스텀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이클 산업용 반도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 매출 비중이 커지면은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이제 AI 인프라 기업으로 대접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또 한번 정리를 싹 해서 네. 메모리 관련된 주로 다 바꿨어요. 그때 이제 미국 기업으로 치면은 마이크론이랑 샌디스크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은 올해 초에 이제 삼전 한익 요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한 10억 정도 중에서 대부분을 그냥 거의 메모리에다 다 넣었고 네. 근데 지금 촬영일 기준이 지금 8월 초인데 7월에 박살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도 조금 일찍 들어가서 한 2배 반? 그래서 자산이 한 25억에서 한 30억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네.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잃고 네. 싶지 않은 마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기도 하고 네. 분할 매수를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또 손주부님께서는 어떻게 네. 보면은 진짜 집중 투자에다가 한 번에 네. 네. 저는 이런 용기가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게 좀 사람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확신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기업을 공부하시고 이건 정말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하신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제가 잘나서 이렇다기보다는 제 상황 자체가 절박했어요. 애들은 커가는데 근데 이제 돈은 빨리 모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올인 투자한 것도 3억을 올인 넣은 것도 네네. 약간 될 대로 되라 약간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이게 사람이 그 상황에 처하면은 네. 아마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면 그런 식으로 투자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무서워서. 근데 이제 좀 절박해지니까 좀 용기가 났던 것 같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게 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 좋은 기업들 내가 사고 싶은 걸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게 딱 가격이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이 오니까 이거는 들어갈 만하다 그래서 한 번에 확 들어가서 그 성공을 한 두 번 하고 나니까 자산이 좀 점프 많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손주부님께서는 어떤 기업을 선택할 때 제일 네.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 거예요? 지표를 물어보셨으니까 네. 제가 보는 거는 ROE를 보는데 ROE. 네. ROE를 보게 된 이유가 경제적 해자 때문에 보기 시작한 거고 경제적 해자가 뭔지는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알죠, 다 알죠.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가 높은 기업이 수익성이 좋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역설적으로 경제적 해자가 세다란 말이니까.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비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ROE가 높은 상태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저 기준이 15% ROE. 네. 이건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워런 버핏이 제시를 했고 왜 15%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S&P 500 우량 기업들이 한 15%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 이상인 기업이 꾸준하게 이제 계속 유지되는 기업들을 저는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거는 ROE가 낮았는데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을 더 좋아하죠. 네네. 왜냐면 얘는 지금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로 보고요, 지표는. 근데 이게 싸졌을 때 사야 되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는 PER이나 PBR도 있지만 저는 이제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PEG라는 지표, PEG라는 지표를 주로 봐요. 이게 퍼에다가 네. EPS 성장률을 나눈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 밑으로 떨어졌을 때 유심히 보고 있다가 집중 매수하는 편입니다. 그럼 네. 이제 ROE랑 PEG 네, 이 맞아요. 두 가지를 좀 네네네.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다. 네. 근데 이 기업이 수익성이 잘 나고 경제적 해자가 있다는 걸 알아도 네. 지금 우리 7월의 장세 보면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워낙에 또 큰 돈을 넣어두셨으니 네. 멘탈이 약간 흔들릴 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 멘탈이 저도 좀 많이 흔들렸는데 시드가 크다 보니까 네. 고점 찍었을 때 대비해서 절반 정도 날아가니까 네네. 네, 거의 뭐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날아가는 기분이었는데 근데 뭐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도 엔비디아 장기 투자하면서 경험을 좀 많이 해서 50%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시타델 사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느끼는 건 언론에서 안 좋게 나오면은 얘네들이 헤지펀드가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약간, 안 좋은 시타델도 약간 의심 가잖아요. 네네. FOMC 하기 직전에 금리 오를 것 같다는 리포트도 내고 이걸 거꾸로 보면은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리고 반대로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매집을 다 끝내고 개미들을 유혹해서 네네. 개미들이 얼른 들어와야지 자기들이 띄우고 이제 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고지고대로 볼 필요는 없네요, 뉴스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위험하게 제가 보는 시점은 이제 돈 본 사람이 많아지면은 ETF가 그 관련된 상품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맞아요. 조금 고점 거의 다 와가네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이게 미국 주식을 먼저 시작을 하셨잖아요. 혹시 국내 주식 투자도 좀 하시나요? 제가 주린이 시절이 2008년에 6년, 7년, 8년 그때 신입사원 때 그때부터 투자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은 중국
중국. 펀드를 오, 통해서 네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거의 돈 복사 속도가 지금 하이닉스 3전 올해 연초 맞아요, 맞아요. 1, 2, 3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네. 안 하면 바보 약간 그런. 근데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한 70% 떨어졌거든요. 그때 70%다 잃고 나니까 아 나는 주식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떠났어요. 그래서 네네. 시장을. 그랬다가 2008년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다가오더니 그 친구의 아내가 증권사에서 일하거든요. 야,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이거 위험한 신호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주린이었으니까 네네. 그때 이거 꼭 사라는 거예요. 네. 당시에 한 주에 8만 원 후반대였거든요. 어떤 건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삼성 SDI. 오, 네. 괜찮은 주식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샀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 신입사원 때 악착같이 모은 그 돈을 다 넣었어요. 근데 네. 6개월 만에 한 40%가 떨어져요. 5만 원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욕하면서 그때 다 팔았어요. 아직 친하신가요? 아직 친해요. 역시 우정은. 네. 근데 걔가 네. 아시겠지만 SDI가 거의 80만 원대까지 간 맞아요, 거 보고 맞아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 주가가 회사가 망가져서 주가가 빠졌는지 아니면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빠졌는지 확인을 해봐서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빠진 거면은 이걸 뭐 내가 손절매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근데 이게 외부 요인인지 내부 요인인지 파악하기 힘들면은 수익성 지표 보면은 얼추 나와요. 네, ROE 아까 말씀드린 네, 걸 네. 이제 시계열로 놓고 보면은 경쟁자가 계속 들어오면은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ROE 값이 점점 좀 떨어지기 시작해요. 만약 그런 걸로 만약에 떨어진 거면은 손절 팔고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팔 이유가 없죠. 네. 손절 아니면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팔 이유가 없다. 그렇죠. 물타기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네.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도 오긴 오잖아요. 네네네. 그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고점이다 이거를 누구나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없죠. 어떤 타이밍에 매도를 하시는 편이세요? 매도 시점은 제가 이제 사고 싶은 주식들을 여러 개를 모니터링 하다가 네. 얘가 더 잘 될 것 같다 싶으면은 매도하고 얘로 갈아타죠. 아, 다른 게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나가면 좀 쓰레기 같은 예시지만 네.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는데 잘생긴 건물주 남자가 썸을 타면서 막 대시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사귀어야 돼요? 네. 다음은 제가 네. 하진 않겠습니다.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팔 이유가 없으면은 안 팔아요. 그냥 계속 들고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쟁자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수익성 지표 망가지면은 그때 이제 팔고 약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기 전과 그래서 네. 지금 되게 커다란 부를 이루신 거잖아요. 네. 어떤 삶에서 뭐가 달라졌는지도 저는 궁금해요. 일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어요. 이제 전에 직장 다닐 때는 내가 밥 벌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짜증이 나도 매일 아침에 출근하고 그리고 위에서 부당한 일을 시켜도 해야 돼요. 참고. 해야죠. 네. 왜냐면 월급 주시니까. 우리 가족들 챙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경제적 자유를 좀 이루고 나서부터는 이제 업무 협업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일의 주도권이 타인으로부터 나로 오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돈 버는 목적은 그렇게 많이 커지진 않고 돈 버는 목적은 좀 줄고 네. 왜냐하면 주식으로 지금 날린 돈만 해도 7월 달에 물론 평가 손실이지만 다시 또 오르고는 있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성격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돈 벌기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 만나고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지금 유튜브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 가진 탤런트 이거를 약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되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네. 볼 때 되게 뿌듯하시고. 기분이 좋아요. 뿌듯해지고 자기 효능감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일을 바라보는 태도가 많이 바뀌어요. 네. 돈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육아휴직을 했을 때 그때 정말 이제 너무 절실했다 막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진짜 돈이란 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가요? 아니면 또 다른 관점이 생기기도 하나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거는 제 느낌상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30억 넘어가니까 네. 조금 되게 편안한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저랑 똑같이 제 친한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거의 50억 이상을 모으셨는데도 와. 되게 불안해 하세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왜냐하면 사람마다 영위하고자 하는 삶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따지면은 저는 뭐 이제 중국 경유해가지고 경유 비행기 타고 이코노미 타고 여행을 해도 그렇게 별 상관없는데 이제 어떤 친구는 비즈니스 무조건 타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본다면은 그냥 뭐 동네 마트에서 봐도 상관없는데 어떤 친구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무조건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매달 필요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잖아요. 네. 옷도 뭐 유니클로나 무신사 이런 데서 사던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어느 순간 이제 갤러리아 가야 되고. 버버리나 뭐 이런 네, 데서 네. 사다 보면은 매달 들어가는 돈이 뭐 2천을 벌어도 빠듯해요. 근데 그 삶의 수준을 유지하려면은 50억을 벌어도 부족하죠. 그쵸. 네. 이건 약간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삶의 방향성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그러면은 약간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이제 보통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신 분들은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이 벌어둔 돈으로 이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생활비를 충당한다. 네. 손주부님께서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활비를 이제 충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네네네네. 이제 생활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조금 유명해져가지고 네. 이렇게 강의나 출연 이런 것 때문에 좀 수입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래서 지난달에 처음으로 월급쟁이 때보다 월급 돈이 더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와. 네. 근데 그 전에는 주식 팔아서 살았어요. 진짜. 근데 이제 주식을 팔아서 살기 시작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선천적으로 이제 뭔가 팔아서 없애지면은 이게 언젠가 다 팔고 나면은 나는 거지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대부분이 배당주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봐도 배당주 투자를 해서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배당주 뭐 배당률 해봐야 5%. 근데 제가 처음에 한 3억 정도 가지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 올인을 할 때 3억에 5%면 1,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성장주를 팔아서 생활을 했는데 자산이 더 늘어요. 왜냐하면 성장주 올라가는 스피드가 더 높기 때문에 네. 유명한 우리 성장주들 이거 다 트래킹을 해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지난 10년 동안 다 20%가 넘어요. 거의 다. 그러면은 배당주는 아무리 해봤자 배당금 받는 거랑 그 주가 오르는 것까지 다 합쳐봐야 한 10% 안팎이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20%면은 내가 한 10%만 써도 10%는 다음 연도에 재투자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질문 받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팔어? 왜냐면은 그쵸. 얼마 안 되니까. 네,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저는 평소에 한 3개월치 이제 생활비를 항상 현금으로 들고 가요. 그래서 주가가 지난달 같이 조정 받으면은 그때는 제 주식을 팔지 않고 이미 확보하고 있던 그 현금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제가 깨달은 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 시장이 박살난 다음에 회복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어요. 연준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주가가 만약에 빠지면 연준이 바로 개입을 해서 지난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래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5개월 안팎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생활비로 한 3개월치, 4개월치 들고 가면은 그렇게 부담이 안 가요. 그러면 주식이 회복된 다음에는 다시 팔아가지고 3개월치 생활비를 다시 채워넣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와, 되게 네.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계좌 관리, 삶에 있어서 되게 전략적으로 뭔가 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진짜 나도 이렇게 네. 내 자산을 잘 굴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거를 뭐 그 투자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수익률보다는 그 네. 수익금 자체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네. 정말 기하급수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좀 유의미하게 내 자산을 펌핑하려면 네.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시드는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네. 누구나 유의미한 자산의 증식을 원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서 느끼는 거는 4848을 너무 많이 하고 맞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 본인이 주린이일 경우에는 사고 나면은 본인이 샀다라는 이유를 곱씹어 보면은 주린이는 엔간해서 잘 안 산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계속 오른다라는 걸 보고 나서 확신이 들어야지 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산 시점 자체가 이미 고점일 가능성이 맞아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때 샀다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좋은 주식이면 그냥 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불안해져가지고 중간에 그냥 다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근 사례도 보면은 최근에 갑자기 하루 만에 상한가 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전날 아니면 그 전전날에 파신 분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 진짜 엄청 또 네. 마음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건 것 같고 조정을 받아도 내가 좋은 주식이면 안 팔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걸 한 10년 동안 놓고 보면 수익이 훨씬 좋아요. 부동산보다. 두 번째는 한국 분들이 워낙 마라를 좋아하는 민족이니까 화끈하니까 레버리지를 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도 작년부터 들으신 분들 중에 수익을 저처럼 못 보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저랑 비슷한 포트 아니세요? 제가 여쭤보면은 다 레버리지를 사고 있더라고요. 어떡해.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못 해요. 네. 하루에 막 20% 빠지고 맞아요. 막 그러면은 40% 50% 그냥 하루에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그 두 개만 조심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 번씩 그 집중 투자를 한 번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세 개를 생각하고 계시면은 좀 유의미한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작가님께서는 아예 뭐 지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하시나요? 지수 투자는 그 연금저축 거기에 조금 있어요. 조금. 네. 옛날에 사놓은 거. 옛날에 사는 거. 네네네. 근데 주린이 분들한테는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메모리 주식이나 뭐 이제 AI 인프라 관련 주식은 워낙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분들이. 저 친구한테 제가 종목을 알려줬더니 매일 밤 전화가 와요. 어떡하냐? 11시만 되면. 네.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역시 또 4848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게 최고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요즘에 제가 제일 안정적인 게 배당주 모아놓은 ETF잖아요. 슈드라고. 네네. 네. 그냥 슈드 모으시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1년에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은 공포 관련 지수 중에 빅스 지수라고 있잖아요. 네네. 빅스 지수가 30을 넘어가면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태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는 슈드는 안 빠져요. 잘 안 빠져요. 배당주 모아놓은 거라. 그 시점에 슈드를 팔아가지고 이제 성장주를 사라고 그래요. 한 절반 정도 팔아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성장주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다시 복귀가 되면은
다시 슈드로 채워 넣으세요. 요것만 해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벚꽃 박앤세일을 해주잖아요. 네네. 4월 달만 되면 이상한 짓을 해서 그것만 실천을 해도 연 수익률이 20에서 30%는 그냥 먹으니까. 근데 이게 1년에 20% 30%면은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이게 10년 누적이 되면 원금이 그쵸. 10배가 되고 복리 효과니까. 네, 20년 누적이 되면은 100배가 되고 30년이면 1000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30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네. 애플이 정말 핫했거든요. 아. 그때 제가 학비 대신 애플 주식을 샀으면은 그렇죠? 학비로 거의 1억 가까이 썼는데 네. 4년 동안 그 당시에 그렇게 샀으면 지금 1000억 넘게 있어요. 지금 그 부자 명단 리스트에 올라가셨을 네네네.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근데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뭐 과거 후회할 필요는 없고 역으로 내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돌아봤을 때 지금 내가 뭘 사야 되는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시각을 되게 넓게 볼 수 있으니까 사팔사팔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장기 투자가 네. 알겠지만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 삶에서 네, 또 중간중간에 막 돈을 크게 써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맞아요. 그럼 이 장기 투자라는 이 기간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약간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장기 투자라고 함은 그러니까 한 몇 년 정도를 의미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하고 최소 3년은 묵혀놓으면은 3년. 최소 3년 묵혀놓으면 이게 잃지는 않거든요. 네. 네. 내가 완전 잡주 투자하지 않는 이상. 근데 3년 투자하고 나서 내가 성과를 보고 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 돈 더 많이 넣을 걸. 근데 이거를 몇 번 경험하고 나면은 주식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중간에 조정을 받거나 많이 빠져도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소액으로라도 100% 이상 벌어보는 경험을 3년 이상 투자해서 그런 경험을 좀 많이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네. 하면 이렇게 자산을 잘 일굴 수 있을지 한번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제 제가 딱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경제적 해자가 이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인공지능이 지금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종목이 만약에 엔비디아라면은 엔비디아의 경제적 해자가 어떤지 모닝스타의 방식으로 알려주세요라고 이 질문 꼭 한 번씩만 해보세요. 모닝스타가 경제적 해자가 어떤지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세 가지 방식으로 답을 해주거든요. 굉장히 넓다. 그 다음은 좁다. 그 다음 제일 안 좋은 게 경제적 해자가 없다. 근데 이제 어떤 유튜버가 이거 좋다고 추천을 했는데 경제적 해자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투자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투자하시기 전에 꼭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닝스타 방식으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